지금 국제통화기금이 이미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955년 1인당 소득 67달러, 식량 자급률 38%에 불과했던 나라가 단 70년 만에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완벽했고 기존 공식도 모두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 성과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재현 불가능한 예외라고 말입니다. 이건 잘된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끝내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숫자도 공식도 설명하지 못한 그 기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인천공항 입국장 디지털 시계는 오전 9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와 정확히 일치했죠. 가방 하나만 들고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서울까지는 60km.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는 정확히 7일. 그 안에 한국의 국제통화기금 특별 관측 대상 지위를 종료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손에는 이미 결론이 들려 있었습니다. 312페이지 분량의 사전평가 보고서. 1인당 국내 총생산 35,000달러. 관측 종료 기준을 이미 초과했죠. 수출 규모 세계 7위. 졸업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반도체 점유율 62%. 선진국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최근 3년간 매년 20%씩 증가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명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베르하르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고위 특별관측확장협회 졸업심사관. 48년을 살아오며 22개 나라의 경제 회복을 평가했습니다. 그중 17개 나라는 여전히 관측 대상이었죠. 졸업한 나라는 단 넷. 한국은 5번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 정도 수치면 논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의 지시는 달랐습니다. 현장 확인 후 최종 판단하십시오. 이상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명확한데 왜 7일이나 주는 거죠? 보통은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서류 검토 하루, 정부 관계자 면담 하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현장 방문 일정표가 따로 준비되어 있었죠. 상세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시간대별로 이동 경로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심사에서 이런 일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전직 관료 윤석호 면담. 오후 2시 반도체 공장 현장 방문. 오후 5시 문화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참관. 다음날 일정도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교육시설 방문, 산업 현장 참관, 문화 제작 현장 시찰. 사흘째부터는 지방 도시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건 졸업심사가 아니라 실사였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63빌딩이 저 멀리 서 있었죠. 1970년대 지어진 건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나라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도로는 깨끗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보고서는 이틀이면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템플릿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평가 항목 12개 모두 통과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나머지 5일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부는 7일을 줬을까요? 왜 현장을 직접 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윤석호를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가진 확신이 숫자로 쌓아 올린 결론이 얼마나 취약한지를요. 창밖 야경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계속 움직였죠. 어딘가에선 여전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제 판단을 기다리는 것처럼요. 커튼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이 나라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제 관측을 끝낼 시간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윤석호를 만났습니다. 기획재정부 청사 근처 작은 회의실이었죠. 그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습니다. 인사도 짧았습니다. 악수 한 번, 명함 교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윤석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죠. 두께가 5cm는 되어 보였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상 준비가 철저했죠. 자료는 정리되어 있었고 수치는 검증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호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를 띄웠죠. 1950년대 국제보고서 목록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유엔경제위원회, 록펠러 재단, 아시아개발연구소, 국제부흥개발은행, 미국 국무부. 6개 기구가 모두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자립 불가. 최소 30년 원조 필요. 화면을 돌려 윤석호에게 보여줬습니다. 6개 보고서 모두 같은 판정입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입니다. 우리가 왜 틀렸습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윤석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네. 당시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자립 불가 상태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국제기구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성공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죠. 그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판단 기준이 달랐습니다. 윤석호는 서류 뭉치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문서였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죠. 1955년 유엔 경제 보고서입니다. 저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죠. 식량 자급률 38%, 문맹률 78%, 결론 장기 원조 없이 생존 불가. 보십시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숫자는 정확했습니다. 판단도 합리적이었죠. 그 시점에서는 누가 봐도 같은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공했습니까? 보고서가 측정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택의 방향입니다. 윤석호는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한글 문서였습니다. 제목만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죠. 1955년부터 1960년까지 5년간 3,000개 학교를 지었습니다. 문맹률은 78%에서 22%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3,000개, 5년, 56% 감소.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기지 않았죠.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학교를 3,000개나 지었습니까? 개발 공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생존이 급한 나라는 식량과 산업부터 확보합니다. 그게 검증된 방식이었죠. 교육은 그 다음입니다. 윤석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후 복구에 성공한 국가들. 교육 투자 시점을 확인했죠. 대부분 1인당 소득 1,000달러 이후였습니다. 한국은 100달러도 안 됐을 때 시작했습니다.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국제기구의 평가 방식은 검증되어 있습니다. 60개국 이상에 적용됐고 대부분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예외입니다. 윤석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쓸 겁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죠. 예외라고 쓰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특수한 경우로 분류하면 끝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보고서 초안에 이미 그 단어가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죠. 윤석호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반도체 공장에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냐고. 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답을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특별하다고. 윤석호가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규칙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그대로 있었죠. 저는 다시 1955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문맹률 78%, 학교 3,000개, 5년. 우리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예외일 뿐입니다. 그렇게 쓸 예정이었습니다. 윤석호와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건넨 서류 뭉치를 펼쳤죠. 가장 위에 있던 문서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제목만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학교 건설 현황 및 문맹률 변화 추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표 하나가 나왔습니다. 연도별 학교 수, 학생 수, 문맹률이 정리되어 있었죠. 1955년 학교 2,700개, 문맹률 78%. 1960년 학교 5,700개, 문맹률 22%. 5년간 3,000개 학교, 문맹률 56% 감소.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1955년 한국 경제지표를 검색했죠.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식량 자급률 38%, 산업 기반 거의 전무. 그래도 설명은 가능합니다. 전후 특수 상황이었을 겁니다. 국제 원조가 집중됐을 거죠. 그 돈으로 학교를 지었을 겁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원조 내역, 총액, 용도별 분류, 집행기록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교육부문 원조 비율 3%. 멈췄습니다. 3%로는 학교 3,000개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학교 1개 건설 비용 추정치를 넣었죠. 총액을 구했습니다. 원조금의 10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자체 예산이었습니까? 정부 재정을 확인했습니다. 교육 예산 비중 23%. 높았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았죠. 정부가 우선순위를 교육에 뒀던 겁니다. 독재 정권이었으니 가능했을 겁니다. 국민 동의 없이 밀어붙였을 거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교별 건설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하나를 골랐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마을 초등학교. 1956년 3월 착공. 1956년 9월 완공. 6개월. 건설 방식 란을 봤습니다. 주민 자발적 참여. 자재 일부 기부. 노동력 무상 제공. 자발적. 다른 학교를 확인했습니다. 전라남도, 강원도, 경기도.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주민 참여. 자재 기부. 무상 노동. 자발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본부 번호를 눌렀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죠. 이 기록이 정확한지,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윤석호는 조작할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에게 불리했습니다. 재현 불가능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럼 사실입니다. 먹을 것도 없던 사람들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재를 기부했습니다.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대가 없이. 왜입니까?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화적 특수성, 교육 열망, 유교 전통.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고서에 이 문장을 넣으면 됩니다. 문화적 배경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재현 불가, 일반화 불가. 설명 끝입니다. 예외라고 쓰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석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찢었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후 복구 국가 사례 연구.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교육 투자 시점을 확인했죠. 독일 1인당 소득 1,200달러. 일본 1인당 소득 900달러. 대만 1인당 소득 700달러. 평균 최소 700달러 이후였습니다. 생존이 먼저, 교육은 그 다음.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검증된 방식이었죠. 한국은 67달러였습니다. 10분의 1. 예외입니다. 특수 사례입니다. 일반화 불가입니다. 그렇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1955년 유엔 경제 보고서. 어제 봤던 문서였죠. 식량 자급률 38%, 문맹률 78%. 결론, 장기 원조 없이 생존 불가. 보고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평가했습니다. 판단 기준이 달랐습니다. 윤석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고서가 측정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측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25년간 쌓아온 평가 공식. 1인당 소득, 산업 기반, 자원 보유량. 이 숫자들로 한 나라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60개국 이상. 대부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숫자는 최악이었습니다. 예측은 실패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죠. 내일은 반도체 공장에 갑니다. 산업 현장을 봐야 합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작동 방식을, 결과가 아니라 규칙을. 찾지 못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67달러, 3,000개, 56%, 5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없으면 저는 예외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반도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서울에서 60km 떨어진 곳이었죠. 공장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크기라고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절차를 거쳤습니다. 신분증 확인, 서약서 작성. 10분이 걸렸죠. 안내자는 이승현이었습니다. 생산라인 총괄 책임자.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말수는 적었고 걸음은 빨랐습니다. 클린룸으로 가겠습니다. 이승현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스크, 장갑, 신발 커버까지. 모든 게 흰색이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클린룸 내부였습니다. 온도는 21도. 습도는 45%. 천장에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었죠.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량률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0.03%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 수준을 유지합니까? 이승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음을 멈췄습니다. 라인 하나 앞이었죠. 작업자 한 명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작업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모니터에는 웨이퍼 이미지가 떠 있었죠. 확대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확대했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작업자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색 버튼이었죠.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라인 전체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불량을 발견했습니다. 이승현이 대답했습니다. 라인을 왜 멈췄습니까? 규칙입니다. 승인은 받았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멈추는 건 막대한 손실이었습니다. 시간당 수억 원. 관리자 승인 없이 멈출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 작업자가 직접 결정했습니까? 네. 잘못된 판단이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불량 의심 시 즉시 정지. 이게 규칙입니다. 판단이 틀려도 문제 없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다른 나라 공장들은 달랐습니다. 라인 정지는 관리자 권한이었죠. 현장 작업자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오판으로 인한 손실이 크니까요. 생산 손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감수합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회사가 집니다. 이승현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확대된 웨이퍼 이미지가 보였죠. 미세한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6미크론 크기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5분의 1이었죠. 저게 불량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확인도 안 했는데 라인을 멈췄습니까? 의심만으로 충분합니다. 엔지니어 2명이 달려왔습니다. 검사 장비를 들고 있었죠. 웨이퍼를 꺼냈습니다. 정밀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라인이 멈춘 지 7분째였습니다. 손실이 계속 쌓이고 있었죠. 불량 확인됐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챔버 내부 오염으로 추정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3시간 전부터로 보입니다. 이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말기를 조작했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시간 불량 전량 폐기합니다. 얼마입니까? 웨이퍼 37,500장입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한 작업자의 판단으로 그 금액이 사라졌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폐기였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수십억 원을 그냥 버립니까? 불량품은 절대 다음 공정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손실이 이렇게 큰데도요? 손실은 지금 발생합니다. 불량품을 넘기면 손실은 나중에 발생합니다. 그때는 100배 커집니다.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다른 문제였죠. 현장 작업자에게 수십억 원 결정권을 준다는 게, 그것도 책임 없이. 다른 나라 공장은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압니다. 관리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현장은 보고만 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높습니다. 이승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관리자는 숫자를 봅니다. 생산량, 손실률, 효율. 현장은 제품을 봅니다. 불량 하나하나를. 누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는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인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정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죠. 작업자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니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방금 수십억 원을 날렸는데도. 저 작업자는 몇 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다. 3년 만에 저런 권한을 줍니까? 첫날부터 줍니다. 첫날부터요? 라인 정지 버튼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입도 경력도 관리자도 동일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신입사원이 첫날부터 수십억 원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게, 실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발생합니까? 처음엔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입니까? 처벌이 없으니까요. 네. 처벌이 없으면 숨기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울 때 즉시 멈춥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압니다. 이승현은 다른 라인을 가리켰습니다. 권한을 주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의심스러울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관측 대상국 현장에선 이런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는 보고만 합니다. 관리자가 판단합니다. 관리자는 현장을 못 봅니다. 그래서 분량이 넘어갑니다. 관측 대상국.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윤석호도 썼던 표현이었죠. 제가 평가했던 나라들을 지칭하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권한의 위치가 다르다. 현장 vs 관리자. 클린룸을 나왔습니다. 방진복을 벗었습니다. 이승현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처음부터입니다. 처음이요? 공장이 세워진 1980년대부터. 규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방식입니까? 네.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른 산업도. 문화 콘텐츠 제작도 그렇습니까? 네. 내일 가실 곳에서 확인하실 겁니다. 이승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규칙은 하나입니다. 분야만 다를 뿐입니다. 배움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가동 중이었죠.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제 적었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선택의 방향. 오늘 적은 문장이 그 아래 있었습니다. 권한의 위치가 다르다. 두 문장을 봤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를 먼저 지은 선택. 현장에 권한을 준 결정. 같은 원칙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우리는 결과만 봤습니다. 작동 원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은 문화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에 갑니다. 거기서도 같은 걸 보게 되겠죠. 같은 규칙을, 반복되는 패턴을, 그리고 제 평가 공식이 틀렸다는 증거를. 사흘째 오후 3시 문화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 한가운데였죠. 건물 외벽은 유리였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안내자는 김유진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총괄 프로듀서. 3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말투는 빨랐고 걸음도 빨랐습니다. 녹화 스튜디오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유진이 말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죠. 스튜디오 내부였습니다. 카메라 5대, 조명 수십 개, 스태프 20여 명. 촬영 중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메인 세트입니다. 김유진이 가리켰습니다. 드라마 촬영 세트였죠. 거실 하나가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테이블, 벽지, 소품. 모든 게 실제 같았습니다. 중단.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촬영이 멈췄죠. 배우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조명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조명 스태프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어디가 문제입니까? 배우 얼굴 왼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의도와 다릅니다. 감독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수정하십시오. 조명 스태프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조명 하나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도를 바꿨습니다. 높이를 조절했습니다. 5분이 걸렸습니다. 촬영이 멈춰 있었습니다. 배우들도 기다렸습니다. 스태프 20여 명도 기다렸죠. 5분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스태프는 몇 년 차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년 차입니다. 김유진이 대답했습니다. 2년 차가 촬영을 멈출 수 있습니까? 네. 감독 승인 없이요?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중단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본 것과 똑같았죠. 현장 권한. 즉시 중단. 책임 없음.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없습니다. 처벌은요? 없습니다. 김유진은 촬영장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드라마는 해외 110개국에 수출됩니다.
시청자 수억 명입니다. 한 장면의 조명 실수가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태프에게 권한을 줍니까? 네. 감독은 연기를 봅니다. 조명 스태프는 빛을 봅니다. 누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이승연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었죠. 관리자는 숫자를, 현장은 제품을, 감독은 연기를, 스태프는 빛을. 조명 조정이 끝났습니다. 스태프가 내려왔습니다. 감독이 다시 확인했죠. 모니터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촬영이 재개됐습니다. 배우들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대사가 이어졌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곳도 보시겠습니다. 김유진이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른 문을 열었죠. 후반 작업실이었습니다. 편집 모니터 10여 개가 보였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 화면을 보고 있었죠. 여기는 편집실입니다. 촬영된 영상을 최종 완성하는 곳입니다. 한 작업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문제 발견했습니다. 작업자가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김유진이 물었습니다. 3분 20초 지점. 배경 소음이 대사를 덮습니다. 재녹음 필요합니다. 김유진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구간을 재생했죠. 들었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 스케줄 잡겠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이틀 후입니다. 편집 마감은요? 사흘 후입니다. 촉박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습니다. 김유진은 저를 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불량품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습니다. 이승연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장이었죠. 반도체 공장과 문화 콘텐츠 제작. 완전히 다른 산업인데 같은 규칙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입니다. 처음이요? 한국 콘텐츠 산업이 시작된 1990년대부터 규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반도체는 40년. 같은 규칙, 다른 분야, 같은 원칙. 김유진은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죠. 이건 뭡니까? 1997년 IMF 위기 당시 기록입니다. 제가 멈췄습니다. IMF. 제가 소속된 기관이었습니다. 1997년 한국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사건이었죠. 왜 이걸 보여줍니까?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김유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죠. 국민금 모으기 운동 결과 보고서. 금 모으기요? 네.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참여 인원 350만 명. 모금액 22억 달러. 금 중량 227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에 227톤입니까? 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자발적. 또 그 단어였습니다. 학교 건설에서도 봤던 단어. 자발적 참여. 자재 기부. 무상 노동. 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집에 있던 금입니다. 결혼 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개인 소장품입니다. 김유진은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손에 금반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금을 냈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보상은 받았습니까? 시세대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생존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김유진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영수증 사진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금반지 1.5g. 기부자 이름 미상. 이건 뭡니까? 누군가 이름도 남기지 않고 금반지를 냈습니다. 결혼 반지였을 겁니다.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1.5g. 작은 반지였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죠. 왜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필요 없었으니까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체가 살아남는 게 중요했습니다. 김유진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1997년 한국은 망할 뻔했습니다. IMF가 구제금융을 줬죠. 55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도 그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국민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금 모으기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에 22억 달러.
IMF 차입금의 40%를 국민이 채웠습니다.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맞았습니다. 40%.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김유진이 말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한국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는 것, 특수 상황이 아니라는 것. 이건 선택입니다. 전체를 위해 개인이 움직이는 선택. 1950년대 학교 건설도, 1990년대 금 모으기도, 지금 반도체 공장도, 문화 콘텐츠도 같은 원칙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측 대상국에선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김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개인이 먼저입니다. 전체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무너집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전체가 먼저입니다. 개인은 기꺼이 양보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습니다. 저는 영수증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5g. 이름 미상. 이건 구제금융이 아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회계약입니다. 김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이게 증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선택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김유진이 배웅했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십니까? 일정이 없습니다. 그럼 보고서 쓰시겠네요. 네. 뭐라고 쓰실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외라고 쓰지 마십시오. 이건 규칙입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목적 있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선택의 방향, 권한의 위치,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전체가 먼저, 개인은 나중. 세 문장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작동 원리였습니다. 한국이. 나흘째 아침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본부에서 보낸 거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보고서 초안 제출 요청.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알렉스 현장 조사 사흘째입니다. 중간 보고서 초안을 보내주십시오. 본부 평가위원회가 검토하겠습니다. 기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9시간이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를 띄웠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아무것도 쓸 수 없었습니다. 사흘간 본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석호의 서류. 5년간 3,000개 학교. 문맹률 56% 감소. 이승연의 공장. 빨간 버튼 하나로 멈추는 라인. 37,500장 폐기. 김유진의 영수증. 1.5g 금반지. 이름 미상.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규칙. 다른 시대. 다른 분야. 하지만 같은 원칙. 제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습니다. 첫 문장을 쓰려고 했죠. 한국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합니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부였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이었죠. 알렉스,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결론은 나왔습니까? 아직입니다. 오늘 오후까지입니다. 초안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 다른 국가에 적용 가능합니까? 질문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재형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그게 핵심이었죠. 검토 중입니다. 개인적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특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문화적 특수성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작성하십시오. 오후 6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봤습니다. 커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한국은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예외 사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고서는 1시간이면 완성됩니다. 템플릿도 있습니다. 데이터도 충분합니다. 결론만 넣으면 끝입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외라고 쓰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석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번호였습니다. 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이었죠. 알렉스, 저입니다. 네. 비공식 조언입니다. 들으십시오. 네. 한국을 일반 모델로 분류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위험합니다. 무엇이 위험합니까? 한국 모델을 인정하면 기존 개발 공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60개국에 적용했던 방식. 그게 틀렸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면 어떻습니까? 사실이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위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국제개발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60개국이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예외로 분류합니까? 그게 최선입니다. 한국은 특수 사례. 재현 불가.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도 우리도 다른 나라도 모두 안전합니다. 안전이 목적입니까? 안정이 목적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22개 나라를 평가했습니다. 모두 같은 공식으로 1인당 소득, 산업 기반, 자원 보유량. 이 숫자들로 미래를 예측했죠. 대부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틀렸습니다. 왜입니까?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흘간 적었던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선택의 방향, 권한의 위치, 전체가 먼저, 개인은 나중. 이게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보지 않았던 것. 하지만 쓸 수 없습니다. 쓰는 순간 제 경력이 끝납니다. 25년간 쌓아온 평가가 무너집니다. 본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평가위원회는 거부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다는 낙인이 찍힙니다.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띄웠습니다. 한국특별관측 졸업심사 중간 보고서. 제목을 썼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위기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손이 멈췄습니다. 괄목할 만한. 그 단어가 맞습니까?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문장을 지웠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다. 다시 썼습니다. 손이 또 멈췄습니다. 독특한. 예외라는 뜻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규칙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문장을 지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7시간 남았습니다. 7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예외라고 쓸 것인가? 규칙이라고 쓸 것인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빈 문서였습니다.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죠.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위원장이었습니다. 알렉스, 진행 상황 확인합니다. 작성 중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우리 기관 최고의 평가관입니다. 25년 경력. 22개국 평가. 실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록을 지키십시오. 한국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실수입니까? 기존 공식을 부정하는 것. 그게 실수입니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빌딩이 즐비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폐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7위 수출국입니다. 우리는 자립 불가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최소 30년 원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산업 기반이 없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을 나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전거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4시간 남았습니다. 손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쓸지 결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진실을 쓸 것인가? 안정을 쓸 것인가? 강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한 방향으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봤습니다. 작동 원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흘 전에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작동 원리를.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복제 불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포기한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서에 쓰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25년 경력. 22개국 평가. 그 모든 게 무너집니다. 본부는 거부할 겁니다. 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강물을 봤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습니다.
쓰는 순간 모든 게 바뀌니까요. 오후 5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문서가 그대로 있었죠.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본부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30분. 30분 남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강에서 적었던 문장이 보였습니다. 복제 불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포기한 것이다.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두려웠으니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틀렸다는 것. 25년간 틀렸다는 것. 22개 나라를 잘못 평가했다는 것. 제가 믿었던 공식이 불완전했다는 것. 그게 두려웠습니다.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알렉스,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위원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성 중입니다. 지금 오후 5시 30분입니다. 30분 남았습니다. 압니다. 알렉스, 당신은 우리 최고의 평가관입니다. 실수하지 마십시오. 네. 예외로 쓰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외. 그 단어를 쓰면 됩니다. 한국은 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한 예외 사례. 재현 불가. 일반화 불가.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모두 안전합니다. 저도 안전합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외적 사례로 멈췄습니다. 김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외라고 쓰지 마십시오. 이건 규칙입니다. 이승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권한을 주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윤석호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측정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장을 지웠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기존 개발 공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 문장은 위험했습니다. 기존 공식을 부정하는 문장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우리는 1인당 소득, 산업 기반, 자원 보유량으로 미래를 예측했다. 60개국에 이 공식을 적용했다. 대부분 정확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67달러에서 시작했다. 우리는 자립 불가라고 판정했다. 최소 30년 원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틀렸다. 문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은 먹을 것도 없던 시절에 학교 3,000개를 지었다. 5년간 문맹률을 78%에서 22%로 낮췄다. 우리는 이 선택을 측정하지 않았다. 키보드를 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국은 현장에 권한을 줬다. 신입사원도 첫날부터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다. 수십억 원 손실도 감수한다. 불량품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 규칙을 보지 않았다.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위기 때 국민이 금을 모았다. 3개월에 227톤, 22억 달러. 자발적이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이 사회계약을 이해하지 않았다.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결론. 한국의 성공은 예외가 아니다. 규칙이다. 우리가 측정하지 않았던 규칙. 선택의 방향, 권한의 위치, 전체 우선의 원칙. 이것이 작동 원리다.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만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가장 위험한 문장. 우리의 개발 공식은 불완전하다. 6개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 숨을 멈췄습니다. 첫째, 교육 투자 시점. 둘째, 현장 권한 분배. 셋째, 위기 대응 사회 계약. 넷째, 장기 전략 일관성. 다섯째, 완벽주의 실행 문화. 여섯째, 집단 동원 능력.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관측 대상이 아니다. 참고 기준이다. 끝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도 빠짐없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보내는 순간 제 경력이 끝납니다. 본부는 거부할 겁니다. 위원회는 저를 해임할 겁니다. 25년이 무너집니다. 손이 마우스 위에 있었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누르면 됩니다. 누를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위원장이었습니다. 알렉스, 5분 남았습니다. 압니다. 보냈습니까? 아직입니다. 왜입니까? 확인 중입니다. 지금 보내십시오. 명령입니다.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마우스를 쥐었습니다. 전송 버튼이 보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12번 왔습니다.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위원장이었습니다. 긴급 화상회의. 지금 즉시 접속하십시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의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6명이 보였습니다. 평가위원회 전원이었죠. 위원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알렉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네. 설명하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보고서입니다. 이게 보고서입니까? 이건 기존 공식 전면 부정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6개 지표 추가? 개발 공식 수정? 한국을 참고 기준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알렉스, 당신은 25년 경력입니다. 이게 경력자의 판단입니까? 네. 철회하십시오. 지금 당장. 거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당신은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경력, 평판, 미래. 모두 버리는 겁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하겠습니까? 네. 왜입니까? 틀렸으니까요. 무엇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틀렸습니다. 25년간 틀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봤습니다. 숫자만 측정했습니다. 작동 원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증거입니다. 복제 불가입니다. 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복제 불가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포기한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최종 통보합니다. 보고서를 철회하십시오. 아니면 해임입니다. 해임하십시오. 진심입니까? 네. 알렉스, 당신은 미쳤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화면을 껐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하나씩 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평가위원 중 가장 연장자였죠. 알렉스. 네. 당신 보고서 읽었습니다. 네. 6개 지표. 흥미롭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압니다. 그런데도 보냈습니까? 네. 용감하군요. 혹은 어리석거나. 연장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40년 이 일을 했습니다. 당신보다 15년 더 많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식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네. 당신 보고서를 읽고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압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연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제 경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썼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 일정이 끝났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서류, 노트. 그게 전부였죠. 일주일 전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섰습니다.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60km.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빠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도 그랬습니다. 목적이 있었죠. 한국을 졸업시키는 것,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 경력을 이어가는 것. 지금은 다릅니다. 목적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게 생겼습니다. 진실을 지킨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온 거였죠. 첫 번째 이메일. 위원장. 알렉스 베르하르트 평가관 직위 정지. 즉시 효력 발생. 두 번째 이메일. 인사부. 귀하의 사무실 출입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법무팀. 부적절한 보고서 제출건. 징계위원회 회부. 12개 이메일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정직, 조사, 징계, 해임 절차.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없을 수도 있죠. 상관없었습니다. 차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였습니다. 강물이 보였죠. 이틀 전 서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쓰기로. 지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점점 커졌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내렸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떠나는 사람, 도착하는 사람, 배웅하는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여기 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알렉스 베르하르트입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네. 저는 국제개발연구소 소장 로버트 첸입니다. 국제개발연구소.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독립연구기관이었죠. IMF와는 무관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수 연구만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습니까? 평가위원회 연장자가 보내줬습니다. 연장자.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사람이었죠. 당신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왜 보내줬습니까?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본인도 40년간 의심하지 않았는데 당신 보고서를 읽고 처음으로 흔들렸다고 하더군요. 로버트 첸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보고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6개 지표. 감사합니다. 교육 투자 시점, 현장 권한 분배, 위기 대응, 사회 계약, 장기 전략. 일관성, 완벽주의 실행 문화, 집단 동원 능력. 이 6개가 기존 개발 공식이 놓쳤던 핵심이군요. 네. 우리는 결과만 측정했습니다. 과정은 보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로버트 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이 지표들을 검증하고 싶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체크인 카운터가 보였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IMF는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IMF가 아닙니다. 로버트 첸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습니다. 시스템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연구팀 책임자로 합류하십시오. 저는 지금 정직 상태입니다. 곧 해임될 겁니다. 압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당신은 경력을 걸고 진실을 썼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합니다. 줄에 섰습니다. 앞에 10명쯤 있었습니다. 조건은 어떻습니까? 연구기간 3년. 예산은 충분합니다. 팀원 선발 권한도 드립니다. 결과 발표도 자유입니다. 우리는 검열하지 않습니다. 왜 저입니까? 당신은 25년간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줄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네. 당신 보고서 이미 6개 연구기관에 공유했습니다. 모두 관심 있어 합니다. 당신이 시작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게 맞습니다. 왜입니까? 당신이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워싱턴입니다. 편도입니까? 왕복입니까? 멈췄습니다. 돌아올 일이 있을까요? IMF 본부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사무실 출입도 막혔습니다. 25년 경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첸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연구, 새로운 시작, 6개 지표를 검증하는 일, 한국 모델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 편도입니다.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갔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이트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일주일간 적었던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선택의 방향, 권한의 위치, 전체가 먼저, 개인은 나중. 우리는 결과만 봤습니다. 작동 원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복제 불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포기한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은 IMF의 돈을 갚은 나라가 아니라 IMF의 기준을 바꾼 나라였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노트북을 보는 사람, 잠을 자는 사람.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아니, 그 너머로. 새로운 연구로.
새로운 진실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서울이 보였습니다. 한강이, 빌딩이, 63빌딩이.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외다. 특수 사례다. 재현 불가다. 졸업 보고서는 이틀이면 완성된다. 지금은 압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이었습니다. 우리가 측정하지 않았던 규칙. 우리가 보지 않았던 원리.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다 빨라졌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빌딩이, 강이, 불빛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윤석호의 목소리. 판단 기준이 달랐습니다. 보고서가 측정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승연의 목소리. 권한을 주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관리자는 숫자를 봅니다. 현장은 제품을 봅니다. 김유진의 목소리. 예외라고 쓰지 마십시오. 이건 규칙입니다. 이건 사회계약입니다. 세 사람의 말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70년간 반복된 선택. 교육을 먼저 선택한 것. 현장에 권한을 준 것. 전체를 위해 개인이 양보한 것. 완벽하지 않으면 넘기지 않은 것. 위기 때 함께 움직인 것. 이게 작동 원리였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얀 구름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띄웠습니다. 제목을 썼습니다. 한국 모델 재검증 연구 제안서.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예외가 아니다. 이는 측정 가능하고 분석 가능하며 재현 가능한 모델이다. 본 연구는 6개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 모델을 재구성하고 이를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째, 교육 투자 시점.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교육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전략의 장기효과 분석. 한국은 1인당 소득 67달러 시점에 5년간 3,000개 학교를 건설했다. 이는 기존 개발 공식이 권장하는 소득 700달러 기준보다 10배 이상 빠른 투자였다. 결과는 명확했다. 문맹률 78%에서 22%로 급락. 이후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현장 권한 분배. 의사결정 권한을 현장으로 이전했을 때의 품질 개선 및 혁신 효과 측정. 한국 반도체 공장은 신입사원에게도 첫날부터 생산라인 정지 권한을 부여한다. 수십억 원 손실도 감수한다. 결과는 불량률 0.03%. 세계 최고 수준이다. 셋째, 위기 대응 사회 계약. 개인과 국가 간 신뢰 기반 위기 극복 메커니즘 연구. 1997년 IMF 위기 때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다. 3개월에 227톤, 22억 달러. 결혼 반지를 내놓았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이는 구제금융이 아니라 사회계약이었다. 넷째, 장기 전략 일관성.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핵심 정책의 누적 효과 분석. 한국은 1980년대부터 40년간 동일한 품질 규칙을 유지했다. 불량품은 절대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어도 규칙은 바뀌지 않았다. 다섯째, 완벽주의 실행 문화. 불량 제로 원칙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한국은 의심만으로도 생산을 멈춘다. 확인 전에 멈춘다. 손실을 감수한다. 이는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만든다. 여섯째, 집단 동원 능력.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자본 측정. 한국은 전체를 먼저 생각한다. 개인은 기꺼이 양보한다. 학교 건설도 금 모으기도 현장 권한 위임도 같은 원칙이다.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2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 본 연구가 완료되면 기존 개발 경제학 공식의 새로운 차원이 추가될 것이다. 소득, 자원, 인프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성공 사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유사 패턴을 가진 국가들의 성공 원리가 명확해질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측 대상이 아니다. 이제 기준이다.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경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쓴 대가는 켰습니다. 25년 경력, 사무실, 동료, 신뢰,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세계가, 그리고 제 자신이. 비행기는 계속 날았습니다. 서쪽으로, 미래로, 새로운 진실을 향해.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운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선택했는지가 달랐던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보다 학교를, 지금보다 10년 뒤를 선택했던 그 기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택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